가장 많은 민간인 피해가 지금 났고 사망자 수도 역대 최대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주요 변수입니다. 네네. 정말로 이란이 이번 그 전쟁의 배후로 밝혀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교전이 많은 사망자를 내면서 전 세계에 비통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지금 경제적 타격은 없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을 좀 일단 정리 좀 해주시죠. 지상군이 만약에 이제는 가자지구로 들어간다, 투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전면전으로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태가 저는 쉽게 정리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역대 최대 사상자가 나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의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군인이 123명 사망이고요. 네. 나머지가 민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피해가 지금 났고 사망자 수도 역대 최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의 이제 아랍 국가의 분쟁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73년도에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났었죠. 지금 제2의 뭐 오일 쇼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쉽사리 끝낼 문제는 지금 아니다. 이제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교전이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뭐 일단 급등하면서 어제는 약간 좀 빠졌잖아요. 네. 어쨌든 뭐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배경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중동이 불안해지면 유가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 상승은 뭐 기정사실화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유가가 계속 뛴다. 그러면은 당연히 고물가 상태로 가고요. 고물가 상태라는 얘기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얘기죠. 계속적으로 이제 고금리 상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유가의 고물가까지 이제 겹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인 추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유가가 계속 뛰는 상황이었고 급작스럽게 올랐던 상황에서 전쟁까지 났기 때문에 저는 유가는 이제는 계속적으로 오를 전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저는 굉장히 크다. 왜 그러냐면 중동산 원유에 대해서 수입 비중을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지난해가 63.7%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이제 더 수입을 해서 현재는 69.5%까지 비중을 높였단 말이에요. 그럼 중동이 불안해진다 그러면 이 인상에 대한 뭐 영향력을 우리나라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많아지면서 금값은 오르게 됩니다. 9일 기준으로 선물 시장에서 금값이 한 1.1% 올랐고요. 한 10일 기준으로 봐도 한 0.59%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게 그 예전에 있었던 중동 전쟁, 뭐 4차 오일 쇼크.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비슷하게 일어날 것이냐라고도 물어보시는데 사실 또 그 당시와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예, 일단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사실 이제 전쟁에 대해서 지지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서로 사이가 좋지는 않거든요. 예, 중동 전쟁이 있었을 때의 원인이기도 했었고요. 이집트 자체가 지금 이제는 뭐 일종의 침묵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오일 쇼크와 당시와 좀 상황이 다르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미국의 전략 비축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아마 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펙 회원들이 아마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때처럼 오일 쇼크처럼 감산하지 않을 거고요. 지금 분위기를 봐도 뭐 감산 이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태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마스 기습 공격 배후에 이란이 일단 지목이 되었었죠. 사실 이란이 여기에 뭐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맞습니다. 있을 텐데 이란은 일단 개입하지 않았다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국제 유가가 $100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란 때문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주요 변수입니다. 정말로 이란이 이번 그 전쟁의 배후로 밝혀진다라고 본다 그러면 미국이 굉장한 곤란한 상태로 갑니다. 이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종의 유화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란산 원유 수출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줬습니다. 그랬죠. 과거에 미국이 이란이 제재했을 때 이 40만 배럴도 수출을 못했어요. 이란이. 그럼 그 당시 때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뭐 공급은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뜁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 때문에 제재를 못해요. 네네. 만약에 유가가 뛴다, 에너지 가격 상승한다 그러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커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배후로 밝혀진다 그러면 아마 제재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유가는 뛸 수밖에 없고요. 또 시장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유가가 150달러를 넘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럴당. 그 얘기는 왜 나오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렇죠. 이란의 관할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좁은 해역에서 전 세계의 원유의 20% 물량이 거기서 움직이거든요. 네네네. 그 수로를 통과한단 네네. 말이에요. 거기를 봉쇄한다? 그러면은 국제 유가가 뭐 굉장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이 변수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제는 투자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지금 이제는 뭐 경제를 떠나서 지금 미국의 제재가 어떻게 움직일지 또한 이란이 정말로 배후로 밝혀질지 이게 이제는 초미의 관심사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쨌든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많은 타격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네. 그게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게 장기화될까요? 지금 저는 이제는 네네. 주목하고 있는 게 금리예요. 아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전 항상 이제 한 번쯤은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이제 전쟁 터지기 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생각이 바뀐 게 이건 동결을 갈 수밖에 없겠다. 왜? 금융 불안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혼조화되니까 연준 위원들도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 뭐 유가가 뛰면서 변동성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높이지 못할 거다. 그래서 아마 동결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가 사실 유가 상승하고 전쟁 터지고 남에도 불구하고 사실 0.4%, 6% 소폭, 뭐 네. 고압권에 있지만 소폭 오르는 이유가 떨어지지 않고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그거예요. 금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할 거냐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계속적으로.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너무 높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FOMC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안 높여도 된다. 이미 시장에 고금리 상태로 있고 이 금리를 높이는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사실 이 상승 탄력을 받는 거거든요. 네네. 뭐 유가, 금리 굉장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로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전쟁이 장기화 양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다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네.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이게 사실은 뭐 네. 세계 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아유. 가장 중요한 관건일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일단은 중동 정쟁이 역사를 보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는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상군이 투입이 되면은 저는 네네. 분명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섹터별로 보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난 이후부터 뭐 정유 업계에 대한 호재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제 마진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수요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수요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엔 정제 마진 자체가 떨어지면서 뭐 정유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였어요. 그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딱 터졌을 때, 전쟁 났을 때 막 유가 폭등했었어요. 정유업계가 최대 수익을 냈습니다. 주가 반등했죠.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요가 감소되면서 지금 뭐 정제 마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유업계에 대한 뭐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고스란히 영향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엑스포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택을 했어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죠, 당연히. 네네. 같은 이제는 중동 국가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고 지금 우리나라와 이 사우디아의 양파전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네. 이 엑스포의 네네. 유치에 네네. 대해서 이제 표가 또 이동할 가능성은 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네네. 11월 28일에 결국에는 이제 표결 투표가 들어가는데 오차 PT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 부산 엑스포를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생산 효과가 43조 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는 부가가치가 18조 원, 고용이 50만 명. 이게 고용 창출 효과도 일어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저는 부산 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유리한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산 엑스포가 우리나라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엄청난 수익을 저는 예상해 본다라고 어쨌든 뭐 생각합니다. 중동의 불안이 우리나라 엑스포에는 약간의 호재가 될 수도 네. 있다 이런 요지인 것 같아요. 네네. 예. 뭐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하루빨리 이번 교전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